사실 의료라는 영역은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생리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간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또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병원을 순환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만성질환이거든요. 고혈압, 당뇨, 비만인 환자들은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저 피트니스 시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1%의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운적인 요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책에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내가 1%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은 20%에서 30%에 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20, 30%에 들 수 있는 영역을 세 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수학을 좀 해보면 25%라고 가정을 하고 세 개를 곱해보면 대략 1%가 나와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20, 3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1%에 드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언젠가 1%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네. 저도. 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몸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본인의 목적을 명확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설정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뭔가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뭔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의 해답이 사람의 어떤 삶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그 안에서 좀 저는 해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본인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도자는 그거를 이제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죠. 네. 치과 의사로서 이제 네. 환자를 대할 때 트레이너랑 마찬가지로 어떤 공감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면요? 치과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뭔가 명확하게 경험을 토대로 한 정의는 내리기는 어렵지만 전문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은 이제 막말로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 믿게 돼요. 근데 그게 메디컬 영역에 있는 의료 전문직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의사라고 하니까 찾아온 건데, 왔을 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어떤 저는 그 직업 전문성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일단 외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모가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매력적으로 생겼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를 대하는 태도, 시간 약속이라든지 특성상 진료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져서 이 사람한테 가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태도라든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실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면허라는 걸 땄기 때문에 전제가 되는 거지만 사실 피트니스는 이제 그게 좀 많이 부재가 돼 있으니까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고 못하는 거는 스스로 못하니까 이런 사람한테 가라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의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턱관절 얘기한 것도 내가 이쪽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인정을 하고 의뢰서를 써서 내과 전문의한테 보내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어떤 그런 태도들에서 점차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게 신뢰지 않을까. 경험이 길지 않다고 하셨지만 고객의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유도할 때 사용을 하는 어떤 전략 측면이 있다면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그렇고. 네네.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이력들. 네. 저는 이제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전략적인 방법을 택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그냥 막말로 약 파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건 피트니스 시장에서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파는 거고, 한순간에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그걸 세일즈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걸 만족하지 않으면은 다시 그걸 AS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잘 가르쳤으면은 굳이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이 사람이 더 이어서 연장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게 그 전문가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이게 좋은 설명일 수 있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어떤 인지적인 과부하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저는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어떤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신경학적 경로에 의해서 근육이, 이건 회원들이 원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친구들 운동 좀 티칭해주고 그냥 할 때는
다 이과 애들이잖아요. 그 또 이제 뭐 해부학도 다 공부한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되게 좋아요. 아 하면서 깨우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설명을 이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네. 그래서 좀 이제 치과 환자 진료 볼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실적인 시간적 요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타협해야 되는 순간은 오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70대 할머니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뭔가 설명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봐야지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분한테는 좀 되게 쉬운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아니면 소아 환자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개구량 늘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이제 하마입 해볼까 하면 하마처럼 이 크게 벌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언어적 선택들 환자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것도 선택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운동 지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든 간에 설명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몰라.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을 다 해주자. 네, 전 아직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스스로 선생님께서 네. 가르쳐본 경험도 적고 치료 경험도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을 빨리 꿰뚫으신 것 같아요. 지도자로서 또 치료사로서. 네네. 그러니까 저도 회원이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런 니즈가 있었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피트니스 산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원의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전 느끼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방이 되게 낮다 생각해요. 되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 선생님 한국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진입 장벽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 평소에 취미로 하는 사람이 나 오늘부터 트레이너야 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 고용만 되면은 트레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 트레이너들한테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또 가격을 또 낮은 가격을 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된 가격에서 고객들이 바라는 어떤 니즈는 조금 예를 들어 한 10 중에 한 5, 최소 5가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하방이 저는 3에서 2 이하로 2, 3 이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되게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하방에 대한 자격이 한국에는 그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걸 이제 따보신 선생님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티칭을 할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전 교육이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단순히 자격 하나만을 놓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최소한 이런 교육들을 좀 많이 듣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는 좀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뭔가 좀 그게 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트레이닝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혹은 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하나의 장벽 같은 게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좀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본인이 또 다시 샵을 차리거나 아니면 개인 조금 더 조건 좋은 데를 많이 찾아서 가시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시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좀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뭔가 하나의 장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되게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서 뭔가 기본조차 안 돼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아예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열심히 교육도 듣고 공부도 하셔서 한 단계 올라오거나 저는 그렇게 변모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검증되고 좀 되게 그런 교육 기관들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자격증은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요건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좋은 교육기관들이 좀 많이 생겨서 활발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논란이 사실 많아가지고 분명히 분리된 시장인데 건강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까 조금 논점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의료와 트레이닝의 미래에는 어떻게 협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사실 의료라는 영역은 병리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생리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한 순간에
아팠던 사람을 아프지 않는 사람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순간에는 아프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다시 또 아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병원을 순환적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병원에 가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피트니스 시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병원에서는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해가야 하겠지만은 지금 현대의학이 형성된 그 배경을 보자면은 병원에 가서 아픈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약과 치료법을 제공을 해주면 이제 환자가 그걸 먹고 낫는다,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항생제라는 게 1900년대 초반인가 하여튼 한 100년 전쯤에 페니실린이 발견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주자, 되게 이제 급성기 질환을 해결해주는 그런 패러다임이 되게 주류로 자리 잡혔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질병들은 다 만성질환이거든요.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을 어떻게 쉽게 비교를 하느냐, 급성질환은 사실 원인이 하나예요. 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만성질환은 요인이 되게 다양해요. 뭐 생활습관, 뭐 어떤 주변의 환경, 유전적 요소, 고혈압, 당뇨, 비만인 환자들은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물론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쓰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습관적인 요소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이 저 피트니스 시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의료는 이제 급성기적 질환 영역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만성질환에서 그 약물 처방이나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담당을 하고, 피트니스는 이제 이 사람이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의료 전달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일반 의원급 1차 병원에 가서 이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2차 병원에 의뢰서를 써서 가고 뭐 3차 병원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피트니스 시장이 그 1차 의료 영역 그 하위에 있는 병원에 가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그 건강을 다루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서로의 침범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메디컬 영역까지 아우른 어떤 공부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그걸 하되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도 피트니스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는 선생님도 되게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처방을 하고 할 때 뭐 운동 처방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뭐 A랑 B라는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의사들이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특정 운동 방법적인 것들은 또 피트니스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법적인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전 자유롭게 서로가 이제 할 수 있는 좀 되게 활발한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은 결국 피해보는 거는 소비자, 환자의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만성질환자분들이 병원과 또 센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료 비의료여서가 아니라 분들이 겪은 그 개인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는데, 병원을 갔는데 뭐 낫지 않아서 센터에 왔다, 센터에 갔는데 낫지 않아서 다시 병원으로 왔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논란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너무 이제 어떤 별개의 영역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뭐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만성질환을 다루는 영역도 있지만은 이제 그 너머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개입까지는 해줄 수가 없거든요. 가까이에서. 사실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지금 이제 보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생활습관이야.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뭔가 또 저 스스로도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된다 생각. 물론 이제 제가 치과의사다 보니까 일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면은 가장 좋은데 어쨌든 저 이제 뭔가 피트니스 시장에서 운동 지도자로서의 정체성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애매한 경계사에서 이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네, 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세요? 네, 뭐 사실 치과 의사로서는 뭐 너무 경험이 적어서 뭔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이제 친구들은 이제 같이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보디빌딩 준비를 하면서 영양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흔히 다이어트 많이 한다고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다이어트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식이 조절이 제일 기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양적 측면에서는 좀 되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식단을 하자고 하면 일단 뭔가 샐러드를 먹어야 되나? 밥이랑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나? 이렇게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진짜 어떤 대회 날짜 하나를 정해두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진짜 밥이랑 닭, 아몬드 이렇게 고정되잖아요. 왜냐면 한치에 5천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건 어떤 컴페티션이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보디빌딩 대회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이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코칭을 시작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속 가능성을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는데 삶에서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 친구가 일단 시작을 할 때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을 그냥 다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먹는구나가 파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영양적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전화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해봤는데 되게 주식 그래프 같더라고요. 체중을 매일 일단 재라고 했어요.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되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1, 2kg가 늘어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매일매일 연락을 하니까 이제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 플랜대로라면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좀 응원을 해주면서 계속 그렇게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고 유도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지 한 3달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음식 먹는 걸 보면은 일반식도 되게 많고, 근데 물론 이제 영양적 구성 요소들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먹고 있으니까 지금 벌써 이제 3kg가 빠졌거든요. 네, 그냥 평균 몸무게가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 3달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게 한 4-5달 정도를 바라보고 5kg를 빼자 했는데 나름 꽤나 순항 중이어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가능은 하구나. 나중에 이걸 뭐 어떤 서비스나 상품으로 바꿔본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 명한테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어떤 방법론적으로 요새 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챗GPT도 많이 개발이 돼 있고 그런 어떤 행동을 변화를 시켜주고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뭔가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좀 찾아봐야겠다. 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네, 누군가 한 명을 타겟을 잡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본 게,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는 네. 그나마 없는 경험에서 그분의 네. 다이어트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네네. 이제 좋은 성과를 얻어서 네. 시스템으로 만든다면 기술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년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결국은 기업을 하고 싶어요. 이제 학생 때 회사를 처음 이제 경영을 해보면서 기업이라는 게 사실 저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용도 많이 창출해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또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대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새롭게 스타트업들도 많이 하면서 또 새로운 중소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면서 뭔가 사람들 관리도 해보고 또 내가 생각했던 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해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또 고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설득도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일단 재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꿈꾸는 이제 피트니스 영역에서도 그렇고 치과 의사로서도 그렇고, 치과 의사도 나중에 결국 개원을 하면 그것도 기업이에요. 작은 어떤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건데, 치과 내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매출도 신경 써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치과 의사로서도 좋은 의원이나 병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제공하고, 피트니스 시장에서도 좀 큰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이 사람들 어떤 생활 습관적인 요소들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되는 게 꿈이죠, 사실 하나의. 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이루실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꼈는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올라운더? 멀티플레이어? 이런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꿈꾸시는 거를 결국에 해내시고 네. 선생님의 살아오신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꿈을 꾸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에서 봤던 내용을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저를 어제 올라운더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1%의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되고 운적인 요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 아시죠? 네. 네, 그 책에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내가 1%가 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20%, 30%에 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20, 30%에 들 수 있는 영역을 세 가지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간단한 수학을 좀 해보면 25%라고 가정을 하고 세 개를 곱해보면 대략 1%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서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20, 30% 안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1%에 드는 것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그 타이탄의 도구들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뭐 하나를 특출나게 잘하는 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재능이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해왔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세상에 없던 것들, 남들이 쉽게 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저는 그게 팔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되게 인생에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때 했던 것들이 과연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뭔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안 될 수는 있는데 뭔가 이걸 해야 되나? 포기를 해야 될 수가 있는데 뭔가 지금 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분야에 발들였던 것들 때문에 하나의 융합적 요소로 연관이 돼서 뭔가 1%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 본인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본인이 지금 그게 좋아서 하고 있다면은 끝까지 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언젠가 1%에 도달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네. 저도. 네. 오늘 인터뷰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좀 질문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나름의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말하면서도 아직 내 스스로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것들도 많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느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보고 천천히 느리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꿈들을 향해서 1%. 1%를 향해서 네. 꼭 1%가 안 돼도 뭐 그렇게 제가 원하는 꿈들을 잘 이뤄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네.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주셔가지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꼭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